후보님, 네.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우상호 후보에게 민주당이랑 어떤 의미인가요? 민주당 좀 먹먹하고 좀 뭐죠? 가슴 벅찬 그런 제가 활동하는 공간이잖아요, 민주당은. 근데 저는 민주당에서 너무 기쁜 일, 슬픈 일을 다 겪었죠. 대통령 선거에서 2번 승리하는 그런 또 그 짜릿한 기쁨도 있었고, 또 전직 대통령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상을 치른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의 30대 후반부터 50대 지금까지의 그 제 인생이 고스란히 민주당 속에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소중하시겠어요. 그럼요. 지금 제 삶에서 민주당을 빼면 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활동이 다 민주당 활동이니까. 민주당 하면 김대중 대통령님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네, 그 분과 인연이 어느 정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인연인지 궁금합니다. 87년도 제가 연세대 총학생회장으로 유월항쟁을 주도할 때 이한열 군이 이제 7호탄 피격돼서 쓰러졌는데 그 유월항쟁의 힘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연금에서 풀리고 사면복권 되셨어요. 사면복권 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오신 곳이 이한열 열사 빈소에 오셔서 분향하시고 한참을 묵념하시더니 이제 상준호로 타고 있던 저한테 오셔서 학생들의 희생으로 내가 풀려났어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풀려난 것은 기쁜데 그게 학생의 죽음 때문에 풀려났다고 생각하셔서 슬펐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그냥 먹먹하게 같이 울었던 기억이 있고요. 99년도에 이제 대통령 되신 이후에 정치권에 와서 좀 정치 개혁을 도와달라 이렇게 영입 제안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제 말하자면 저의 인도자시고 또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 정치적 스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다음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잖아요. 네. 국민들이 참 잊을 수 없는 대통령이신데, 네,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인연도 각별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인연인가요? 처음에 이제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이제 그 연구소 건물에 저랑 친한 학생운동 동지들이 많이 가 있었어요. 이제 천호선, 백원우, 이광재, 안희정 등 이런 사람들이 쭉 있었는데 이제 가끔 가서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 그 소장 방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인사드리면 그 양반 원래 좀 삐딱하게 앉잖아요. 이렇게 삐딱하게 앉으셔가지고 담배 딱 물고서 우상호 동지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제 이런저런 대화 나눴던 기억이 있고요. 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셨을 때 그 강원도 쪽, 그러니까 이제 광주에서 승리하시고 충청도에서 연이어 패배를 한 이후에 저한테 SOS 이제 신호가 왔어요. 그래서 그 금강 빌딩에 갔더니 형이 강원도 아니요, 강원도 저 경선 좀 도와주세요. 강원도에서도 지면 이제 동력을 잃습니다. 바로 그 다음이 서울인데 도와달라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출발했어요. 저 옷도 안 챙겨 입고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속옷도 없이 전 제 고향 강원도로 가서 강원도 책임자를 만났죠. 만났더니 강릉하고 이제 원주하고 춘천은 해볼만한데 강원도 북부 쪽에 아무도 아는 연구가 없다. 그래서 내가 고향이 철원이니까 그럼 내가 가마. 철원으로 바로 갔죠. 철원은 당시에 이인재 후보의 가장 오른팔 선대 본부장인 이용삼 의원 지역이어서 대의원들이 거의 숨도 못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용삼 의원 모르게 한 명 한 명 집으로 찾아가서 만나고 점심 먹으면서 낮술 먹고 또 한 3시쯤 만나서 또 낮술 먹고 저녁 때 한 두세 팀 만나서 또 막 술 먹고 하루 종일 술 먹으면서 매달렸어요. 저를 봐서 노무현 후보 좀 찍어주세요. 그래서 그때 대의원들이 한
한 40명, 45명 됐는데 그 중에 한 30명 정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한 16명 정도는 이용사무원과 의리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 그 중에 14명이 원래는 이용사무원 말 들어서 이인제 찍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같은 고향 후배가 이렇게 서울서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호소하는데 이용사무원 모르게 찍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아갖고 2박 3일간 거기서 활동하다가 이제 서울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캠프에 가서 14표밖에 못했어. 그리고 이제 명단을 줬어요. 대의원 명단을 주고 그랬더니 14표도 많이 한 거예요. 우리가 갔으면 한 표도 못했어요. 뭐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씨 쪽팔려 14표밖에 못했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투표가 있었는데 결과가 강원도에서 7표 이겼다고 발표가 됐어요.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불러주길래 슬쩍 갔죠. 또 칭찬받으려고 가서 왔다 갔다 했더니 이광재가 저를 보더니 형 때문에 강원도 이겼어요. 그러면서 좋아하길래 저 후보님께서는 좀 아시나? 이러고 이제 그랬더니 아셔요. 형이 강원도 작업한 거 아셔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같이 즐거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 되신 다음에 본선에서 처음에 개표하는데 그냥 막 떨리잖아요. 막 떨리고 막 그런데 이제 사무실에서 정말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기독교 교회를 다닌 사람이긴 하지만 좀 날라리 신자였는데 그날만큼은 정말 절실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노무현 후보 꼭 당선시켜 주시면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옆에 아무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집중해서 기도하고 한 10분간 기도했나? 그리고 고개를 딱 드는데 그때부터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통했나? 진짜 교회 다녀야 되겠네. 큰일 났네. 뭐 이러고 하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제가 교회 안수 집사인데 정말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저한테 뭔가 이렇게 절실하게 기도하게 만들고 그 사람과 뭔가 공동운명체로 만들게 했던 특이한 마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왜 그렇게 빠져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후보님 제가 알기로는 더 단단하고 돈독한 인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은 네. 그 노무현 대통령 친노다 네. 뭐 이러면서 내세우시는데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 그런 거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도울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나서서 돕는데 딱 그분이 잘 되면 전 뒤로 빠지는 성격이에요. 뭐 그냥 나 그분하고 친하다는 거 과시하고 또 그래서 무슨 세력을 만들어서 막 개파 만들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 핵심들하고는 다 친하게 지내지만 제가 어떤 세력으로서 친노다 뭐 친노 아닌 사람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는 좀 뒤로 빠지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기자들은 다 저를 그때 친노로 분류했는데 네. 제가 늘 거기 가서 뭐 밥 먹고 이런 술 먹는 모임에 잘 안 가니까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그때 초기 노사모한 분들은 다 알아요. 또 같이 희망대지팔로 전국을 같이 다녔으니까 2001년, 2002년도에.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무슨 그런 세력 활동을 잘 안 하니까 이제 밑바닥에 있는 이제 유권자 당원들은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문이다라는 소리까지 있어요.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만약에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주소가 서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중에 누굴 찍을까요? 저는 우 후보님. 전 당연히 저를 찍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 대표하실 때도 최혜성 의원을 제가 사무총장으로 청거했어요. 하도 흔드는 사람이 많은데 전면에 나서 싸워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대표님 최재성을 쓰세요. 최재성은 과감하게 그 대표님을 보호하면서 싸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다음 날 바로 임명하셨어요. 사무총장으로. 그리고 또 그 탈당파들이 막 탈당 직면했을 때 또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대표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비대위로 가야 되겠는데 그 자기가 비대위 하겠다고 제안하면 틀림없이 탈당파들이 또 진정성이 없다 반대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원들을 좀 묶어주라. 사람들을 좀 중진들, 서울 지역 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묶어서 그 사람들이 비대위를 제안하도록 해달라. 그러면 본인이 받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중진들 또 초재선 의원들을 많이 만나갖고 한 60명 정도를 모아서
비대위로 가자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그걸 받으시는 모양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 위기를 또 탈출하는데 제가 도와드렸죠. 중요한 국면마다 저는 문재인 대표님을 도와서 문재인 대표님을 보호하고 문재인 대표님이 위기를 돌파하는데 협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죠. 노무현 대통령 되신 다음에 뒤로 쭉 빠진 것처럼 제가 세력으로서 친문은 같이 밥 먹고 술 먹는 모임의 친문은 아니었지만 문재인 대표님, 문재인 후보님 힘들고 어려울 땐 아마 제가 가장 큰 힘이 되어드렸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중요한 건 누구랑 술 먹고 밥 먹냐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돼줬느냐, 저는 그런 점에서는 제가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제 후보님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 싶어요. 네. 그 첫 번째가 그 건축 서울 네네네. 뭐라고? 임대주택. 네, 네, 임대주택 부분인데요. 네. 굉장히 저는 와닿았거든요. 네.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청년들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 또 결혼을 앞둔 분들이 제일 걱정이 많은 게 결국 집 문제 아닙니까? 월세가 너무 비싸서 아르바이트 해도 월세 내고 나오면 생활비가 없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 집 때문에 결혼 못한다 뭐 이런 이제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들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지어서 이분들이 일정하게 월급 받은 거 좀 저축해서 집장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부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철도 부지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한강변 유유지에 신혼부부들을 위한 명품 임대주택을 줘서 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은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시작을 해야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 그게 바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보급 사업입니다. 근데 철도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를 네.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네. 좀 더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사례가 파리에 있어요. 파리에 폭이 한 80m 그리고 길이가 한 2km쯤 되는 철도 부지 위에 그 밑에 철도가 다녀요. 유럽을 횡단하는 철도들이 다니는 그 큰 넓은 부지 위에 이렇게 인공 지반을 만들어서요. 그 위에 인구 5만의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서울에 엄청나게 많은 전철 철도 부지들이 있어요. 지나가 다니는 그 위를 씌워서 마치 서울역 역사 지은 것처럼요. 그거를 그냥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서울역 역사 같은 거 그런 거를 공공임대주택 한 20층짜리 지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다른 정책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따님이 방탄소년단 팬클럽이시라고요. 네. 한 4년 했어요. 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따님의 이야기를 듣고 네. 정책을 하나 만드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건가요? 네. 제가 보니까 우리 딸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방탄소년단은 세계적인 그룹이에요. 빌보드 차트에도 상위권에 올라갈 정도로. 근데 이제 한류가 곧 이 한류가 곧 관광 상품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한류 콘서트 하면요, 중국, 일본, 또 대만, 동남아 등지에서 4,000명씩 들어와요. 그 콘서트 보려고. 그래서 그 앞뒤로 관광도 가고. 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을 다니는 시티 투어 버스나 이런 관광용 버스에 말하자면 방탄소년단 혹은 해외에서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수, 연예인들 이 브로마이드를 쫙 차에다 붙여서요. 그렇게 그걸 방탄소년단 버스로 활용을 하면 그 팬클럽들이 또 관광하러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용도로 어떤 그런 새로운 정책을 또 발표했죠. 큰 정책은 아니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그런 정책들도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후보님은 작은 소리에도 굉장히 귀를 기울이신다. 네. 그래서 후보님께 정말 묻고 싶은 질문이에요. 후보님에게 촛불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촛불 집회 보고 나서 느낀 건데요. 소리 내지 않던 민초들이 소리 내지 않던 민초들이 일어서자 나라가 바뀌었다. 이게 이제 제가
촛불을 보고 느낀 감동인데요. 원내대표 하면서 촛불 시민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탄핵이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의원 한 60여 명 정도를 제가 설득해서 탄핵에 찬성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때마다 그분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촛불 시민들이었습니다. 촛불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었고 나라를 걱정하는 대다수 민초들이 모여서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움직였죠. 그것이 탄핵을 가능케 했던 원동력이었죠. 촛불이 나라를 바꾼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때요. 그 소통이 막혔었잖아요. 네. 사실 국민들은 소통하는 시장님을 원할 겁니다. 네. 어떤 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소통의 핵심은 네. 듣는 거예요. 정치는 듣는 예술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하면요, 잘 듣지 않고 자꾸 국민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훈계하려고 들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가르치려고 하기보단 들으려고 하는 모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듣는 시장이 되겠어요. 이 공감 능력의 핵심은 듣는 능력인데요. 자꾸 듣다 보면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어야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정책 아이디어는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없으면 그건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외국에서 베껴오는 거지. 근데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듣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만드는 능력, 이게 소통에 기반한 정책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듣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후보님의 제일 큰 장점이 뭘까요? 저요? 잘 웃는 거? 뭐지? 나 장점 잘 모르겠는데. 글쎄, 저는 그 내부를 단합시키고 통합시키는 걸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내부 소통을. 그러니까 저희 당이 개파 투쟁으로 한 몇 년을 하도 싸웠는데 제가 원내대표 돼갖고 개파 투쟁을 싹 없애버렸잖아요. 개파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근데 개파끼리 싸우는 게 나쁜 거예요. 개파가 있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모여서 자꾸 자기네끼리 토론하고 뭔가 정책 아이디어를 만들고 공동의 비전을 자꾸 만들고 이런 건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그게 자꾸 싸워서 문제거든요. 제가 원내대표 됐을 때 각 그룹들하고 소통하면서 싸움을 없애버렸잖아요. 저는 그런 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내부를 단합시키고 공통의 과제를 잘 설정해서 그걸 실천해서 꼭 성과를 내게 만드는 것. 그게 제가 좀 남보다 잘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하셨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서울 시민들이 박원순 시장님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건 박원순 시장님 2번간 잘하셨는데 3번 나오는 건 조금 싫다. 좀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인물을 좀 바꿔서 한번 혁신해봐라. 저는 그런 요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촛불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건 더불어민주당도 좀 바뀌어라. 그럼 바뀌는 걸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물을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한 명 바꿨는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전쟁이 평화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잘하셨지만 이제는 좀 젊고 역동적인 우상호 같은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서울도 바꾸고 더불어민주당의 주역도 좀 교체하는, 그래서 정치가 좀 새로워지게 만들고 서울도 좀 활력 있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네, 후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